만성병 중에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바로 당뇨이다. 당뇨약은 먹어도 완치가 어려울 뿐더러 합병증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내과 의사로부터 처방받는 당뇨약은 점점 가짓수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한두 알로 시작했던 당뇨약이 몇 년 후 3-4가지로 늘어나는 사람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다. 게다가 진통제와 더불어 당뇨합병증을 줄여주는 알파 리포익산과 찌릿한 신경증 치료제까지 포함되면 그야말로 한 주먹이 된다. 비만과 당뇨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을 부른다. 끈끈한 당 독소가 온몸에 돌아다니면서 조직을 망가뜨리고 특히 눈이나 신경, 신사구체에 타격을 주므로 말기 당뇨 환자는 투석하게 될까 봐서 조바심이 난다. 비만과 당뇨는 표현이 다를 뿐 같은 질병이고 공파까지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대인은 패스트푸드와 달콤한 식품 첨가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고령화 시대의 건강 장수를 누리려면 비만과 당뇨병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래야 콩팥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암세포는 달콤하고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할 때 더욱 활기를 치게 된다. 당 독소를 멀리해야 암과도 멀어진다. 식사 조절과 당뇨병 조절 또 콩팥병은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날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가고 있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비만과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 이해하여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식습관을 교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투석이라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비만, 당뇨, 콩밥병 악순환 고리를 끈타입니다. 소식하면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이유. 과거에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고 영양실조에 걸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대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됩니다. 거기다가 기술 문명 발달로 인해 육체 노동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잉의 에너지를 다 소모하지 못하므로 이것이 신체에 쌓여서 독으로 작용하고 대사증후군을 일으킵니다. 잘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먹는 방송이 무척 재미가 있는데요. 보통 사람의 10배 이상의 음식을 먹어 치우는 방송들이 한동안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멍하니 그런 방송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나치게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인기는 생기지만 건강에는 무척 문제가 많을 겁니다. 위장이 망가질 것이고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이 따라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소식하는 프로그램도 많아졌습니다. 소식해서 건강을 찾자는 내용의 책이나 유튜브도 무척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온종일 밖에서 일하던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기도 하고 이른바 불타는 금요일이나 주말에 3-3-5 모여서 고기를 구워서 먹는다든지 해서 외식, 회식하는 사람들도 늘어난 듯합니다. 코로나도 주춤해졌으니 어쩌면 이렇게 먹고 싶은 것 맘껏 먹고 마시며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후폭풍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야식 후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 때문에 밤새도록 위장은 쉬지 못합니다. 다음날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이고 찌뿌둥하지요. 후회하면서도 이러한 생활 습관이 자꾸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섭취해야 힘이 날 것 같아서 육식을 즐겨 먹는 사람도 많지요. 손쉽게 배달시켜 먹는 치킨,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삼겹살, 목살 등등. 게다가 장어구이도 보양 음식이라고 하여서 즐겨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회에다가 소주를 먹는다든지 해서 수도 없이 먹음직한 음식들이 우리의 눈과 혀를 유혹합니다. 이런 식생활 문화 덕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사 증후군은 날로 늘어나고 과체중인 사람도 많습니다. 식사 후 식곤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은데요. 많은 양의 음식을 소화하느라 소화효소가 위장으로 총집결해야 하고 또 소화효소가 부족한 사람은 몸 안의 대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대사효소까지 끌어당겨서 소화효소로 사용하게 되므로 식사 후 얼마 안 가서 급격한 피로감과 졸음이 몰려오게 되지요. 제가 최근 소화효소의 분비 기능이 좀 떨어진 듯하여서 탄수화물 양을 좀 줄여보았습니다. 평소에 먹던 밥의 양을 2분의 1 정도를 덜 먹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식곤증이 와도 금방 지나가고 훨씬 덜 피로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온종일 일하려면 밥을 좀 든든히 먹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아침밥을 먹고서 출근하였는데요. 먹은 것을 소화하느라 출근 중 운전할 때 자꾸 졸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졸음 방지를 위해서 커피까지 식후에 한 잔 챙겨 마시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식후에 커피를 바로 마시면 밥 속의 철분 등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므로 이런 습관은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고 운전하는데도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게다가 식후에 먹은 커피는 위장장애도 일으키더라고요. 전에는 저녁 회식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침에는 거뜬하게 소화되어서 큰 불편 없이 지냈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가 줄어간다는 사실을 실감하였습니다. 자구책으로 밥 먹는 양을 줄이고 나니 운전하여도 별로 졸음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날의 저녁 식사를 오후 5시경 밥 대신 감자나 고구마 2개 쪄놓은 것을 김치와 약간 먹고서 이후 과일 한두 쪽 먹거나 아예 안 먹는 방식으로 했으므로 일찌감치 소화된 후 잠자리에 든 것입니다. 그리고 위장에 불편한 라면, 국수, 빵, 떡 등의 음식을 자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밤새 충분히 소화된 상태에서 운동까지 하고 나서 아침을 먹고 거기다 밥양도 줄이니 아침에 먹은 식사가 무리 없이 소화됩니다. 또 전에는 일하다가 피곤하면 오후에 커피를 한 잔 더 추가로 마시기도 했는데요. 요즘에는 가능하면 오전에 커피 한 잔 정도만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커피는 저에게 잘 안 맞는 음식인데요. 커피는 수분을 지나치게 배출시키니 체액을 더 줄이고 몸을 건조하게 만드니 제 몸에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수분 보유량만큼 덜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분을 빼앗는 커피는 아마도 노화도 촉진시킬 것입니다. 커피가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데다가 건조증을 유발하니 말을 많이 하는 저 같은 경우 마른 기침을 유발합니다. 또 전에 식사를 많이 하고 잠자리에 들거나 하면 역류성 식도염도 약간 생겨서 이 때문에 마른 기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커피와 식사량을 줄이고 가능하면 야식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니 역류성 식도염이 무척 좋아졌고요. 식곤증이 거의 없어지고 운전할 때도 졸음이 별로 안 오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체중 감량까지 절로 되니 참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가을에 건강검진을 했더니 전에는 약간 높게 올라갔던 중성지방 수치와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정상치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지질혈증이 생기는 이유가 지나친 육식 섭취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고 고탄수화물 식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몸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때로 저녁 공복감에 어쩐지 허전해서 집에 와서 뭔가를 더 먹을까 하는 유혹도 생기지만 조금 더 먹은 날에는 여지없이 속이 불편하고 피곤해집니다. 오히려 꼬르륵 소리 나는 공복감을 즐기게 됩니다. 이렇게 꼬르륵 소리가 날 때 위장관 내에 남아있던 음식물 찌꺼기가 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노폐물이 처리되니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저녁 시간에 12시간 정도의 간헐적 단식을 시행해보면 여러 가지가 좋아지는 것을 얼마 안 가서 몸으로 체득하게 되니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도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의 수명이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효소의 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효소가 부족하면 그만큼 수명이 단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식하면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를 절약하게 되므로 당연히 수명이 늘어날 것입니다. 게다가 소식하면 에너지 대사가 잘 되고 항노화는 덤으로 받게 됩니다. 반대로 과식하면 텔로미어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DNA가 함부로 풀려서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운동화 끈의 끝부분에 매듭이 없다면 금방 너덜너덜해지듯 유전자의 끝부분이 손상되는 것입니다. 세포 분열을 거듭할수록 노화가 진행될수록 텔로미어가 짧아지지만 비만도 과다한 활성산소에 노출되게 하므로 노화와 질병의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빨리 먹으면 살이 찌는 이유. 식사하면 약 40%는 포도당을 만들어서 쓰고 약 60%는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해 놨다가 공복 시에 꺼내 쓰게 됩니다.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혈당 유지에 필요합니다. 식사 후 약 3시간이 지나면 섭취한 음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40%의 포도당을 다 쓰게 됩니다. 그 다음 간에 저장된 약 100g의 글리코겐을 분해하여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3시간마다 식사를 안 해도 혈당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육 속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주로 근육을 움직일 때 사용하고 간과 근육 속에 글리코겐을 다 저장한 후 그 이상 먹은 음식은 지방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움직일 정도만 먹으면 딱 좋을 텐데요. 사람들은 식사 후에 달콤한 과일도 먹고 식사와 식사의 중간에 빵이나 떡, 과자, 주스 등을 또 먹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것입니다.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약 12시간 정도 식사를 안 해도 혈당을 유지해 줍니다. 만약 저녁 7시에 식사를 하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식사를 하면 12시간 동안 간헐적 단식을 하는 셈인데요. 그 시간에 간에서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 쓰게 됩니다. 가능하면 야간에 식사하지 않아야 위장도 쉬고 췌장도 쉬게 되므로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늦은 저녁까지 뭔가를 자꾸 먹는다면 위장관은 밤에도 계속 일을 하므로 아침이 되면 무척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속도 더부룩하고 아침밤 맛이 없을 것입니다. 무거운 몸과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활기찬 아침을 열 수 없게 됩니다. 야식만 끊어도 비만이 예방되고 위장 기능이 좋아지며 피로가 없어집니다. 나이가 들거나 몸의 기능이 떨어지면 미토콘드리아에서 크렙스 회로를 돌리는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적은 사람은 같은 양의 식사를 해도 에너지를 덜 만들게 되니 기운이 없을 것이고 또 노후화된 공장에서 그을림이 많이 생기듯 몸에서는 활성산소가 많이 배출되므로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지수가 아주 높은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이 너무 빠르게 흡수되어서 글리코겐으로 저장할 새도 없이 바로 해당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크렙스 회로로 가서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좋아하면 근육이나 간의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잘 안 되고 먹은 음식은 바로 뜨거운 크렙스 회로로 들어가서 타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에너지 회로가 돌아가다 보면 지방산으로 저장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당지수 높은 빵, 케이크, 콜라, 주스 등을 먹으면 지방으로 변해서 살이 빨리 찌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잘못하니 먹은 지 3시간 정도 지나면 또 허기가 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주는 렙틴 호르몬이 작동하기도 전에 많이 먹어버리게 되니 식사 조절도 잘 안 됩니다. 반대로 잡곡밥, 국, 나물, 달걀 등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천천히 씹어서 먹는다면
포만감을 주는 렙틴 호르몬이 나와서 배부르다고 느끼니 많이 안 먹게 되고 지방으로 저장도 덜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쁜 생활 때문에 학교로, 직장으로 가느라 천천히 씹어 먹을 시간도 없이 급히 끼니를 때우다 보니 소화도 안 되고 먹는 행복감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살이 점점 찐다는 게 현대인의 딜레마입니다.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이유. 밀은 껍질을 벗기기 힘들어서 밀로 밥을 지을 수는 없고 가루를 내어서 빵을 만듭니다. 밀과 쌀은 탄수화물 이외에도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밀에는 14%의 단백질이, 쌀에는 8%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밀에 있는 단백질은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입니다. 밀가루를 물로 반죽하면 글루텐이라는 끈적끈적한 새로운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수타면을 반죽할 때 많이 내려칠수록 더욱 쫄깃해지지요. 그만큼 글루텐이 더 많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쫄깃한 면발의 국수가 맛은 있지만 사실 건강에 그리 좋은 것은 아니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분해 효소가 줄어들어서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리아딘을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글리아딘을 이루고 있는 277개의 아미노산 중 일부분이 독소로 작용해서 장에 균열을 생기게 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글리아딘은 장 상피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해서 조눌린의 발현을 촉진합니다. 조눌린이 과량 발현되면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키게 되므로 알레르기와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면 가스도 많이 차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아토피,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도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건강한 장 상피세포는 촘촘하므로 음식 속의 이물질이 혈액 내로 유입되지 않으나 장누수, 즉 장이 새게 되면 그곳으로 미처 소화하지 못한 찌꺼기나 식품 첨가물, 심지어 기생충까지 혈액 내로 유입됩니다.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먹어도 장누수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 건강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크론시병 등 장 질환자뿐 아니고 늘 장에서 가스가 차고 변이 시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밀가루 음식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또 자가 면역 질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밀은 까기가 어려워서 밀가루로 만들어 먹기 때문에 당지수가 올라가므로 비만이 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고포드맵 음식으로 분류되는데요. 장내 이상 발효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장에 가스가 잘 차는 사람과 과민성 대장증후군,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증이 있으면 고포드맵 식단을 줄이는 게 좋은데요. 밀가루에는 올리고당이 과량 들어있기 때문에 고포드맵 음식 재료로 분류됩니다. 그러니 빵이나 국수 등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면 장누수 증후군에 걸리기 쉽다는 말입니다. 장에 구멍이 뚫리고 피부도 거칠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밀을 주식으로 하는 서양인들의 피부가 대체로 동양인보다 더 거친 까닭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밀가루 음식의 문제점은 미국산 밀가루 속에 함유된 브롬 독소입니다. 브롬을 밀가루에 첨가하면 반죽이 잘 부풀게 되고 심지어 하얗게 표백시킵니다. 브롬 독소가 함유된 미국산 밀가루는 가격이 저렴하므로 제과 제빵이나 국수 종류를 만들 때 많이 사용됩니다. 현재 유럽, 호주, 중국 등에서는 밀가루에 브롬을 첨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유독 미국산 밀가루에는 허용되고 있는데 국산 밀가루보다 저렴하니 많이 사용되는 실정입니다. 환경 독소인 브롬은 갑상샘, 유방, 자궁, 전립선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특히 암에 걸렸거나 암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밀가루 음식을 금하는 게 좋다고 하지요. 이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밀가루 음식은 건강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비만과 당뇨병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를 조절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
2022년 대한 당뇨병 학회 팩트시트에 의하면 식품 첨가물의 무분별한 사용 증가로 인해서 당뇨병 전 단계인 사람들이 무려 1,497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2015년 당뇨병 환자가 337만 명이었는데 526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2022년 대한 신장학회 팩트시트 자료에 의하면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가 12만 7,06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잡으려면 체중 감량이 필수입니다. 그래야 이소성 지방들이 사라지고 췌장, 간, 근육의 과잉 지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인슐린 저항성 단계, 반당뇨 상태에 있는 기간은 약 10년 정도라고 합니다. 반당뇨 상태인 10년 동안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아쉽게도 약 없이는 당뇨를 조절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기간에 다행히도 체중 감량에 성공한다면 정상 혈당으로 회복될 수 있고 췌장의 기능도 손상 없이 회복될 것입니다. 당뇨가 시작되기 전에는 공복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다가 당뇨 전 단계가 되면 식후 혈당이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하고 당뇨병이 시작된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합니다. 인슐린 레벨은 당뇨 전 단계에서 급상승하다가 당뇨 개시 이후에 점점 내려갑니다.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능력과 소장의 인크레틴 분비 능력은 서서히 저하됩니다. 즉, 인슐린 저항 상태로 가는 것이지요. 췌장의 기능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심한 당뇨병으로 진행이 안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뇨를 진단받고 2에서 3년 안에 체중의 약 10%를 감량하여서 인슐린 저항성을 줄인다면 정상에 가깝게 조절될 수 있습니다. 당뇨 진단 후 2에서 3년간이 당뇨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최후의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약 없이 정상 혈당으로 조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영영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이 없어야 할 근육에 엉뚱하게도 지방이 끼게 된다면 인슐린 수용체의 오류가 잘 생기게 됩니다. 근육에 쌓인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근육 조직 내의 지방량 증가가 가속이 붙게 되고 체중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근육은 힘을 잘못 내면서 살만 찌는 상태라고 할 수 있지요. 식후 혈당을 잘 조절하려면 근육량을 늘리는 게 제일 좋은데요. 식후 30분에 30분 운동을 하면 지방량이 줄어들고 혈당 조절이 잘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육량을 늘리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식후 혈당 조절의 핵심은 근육이 당을 많이 소비하도록 하고 췌장에서 이상 인슐린 분비가 잘 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10년의 반당뇨 상태를 지나면 거의 당뇨병이 생기는데요.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뇨를 10년 정도 앓게 되면 당뇨약으로도 조절이 안 되는 시기가 옵니다. 바로 당뇨 합병증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당뇨 4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사 조절과 운동요법, 그리고 당뇨에 도움을 주는 질 좋은 제품을 챙겨 먹는 최적기는 언제일까요? 가장 좋은 시기는 반당뇨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그 다음은 당뇨 진단을 받고 2에서 3년 이내입니다. 그 다음은 당뇨 진단 후 2에서 3년 이후입니다. 그 다음은 당뇨약으로 당 조절이 안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몸의 기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괴로운 당뇨병. 더 늦기 전에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독소는 왜 위험한가? 고소한 빵, 향기로운 커피, 숯불에 막 구워낸 바비큐. 이러한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삶아서 조리한 음식보다는 고온, 고열에서 튀기거나 구운 방식으로 조리한 음식은
트랜스 지방이나 펜조피렌 같은 발암물질도 많이 생기지만 당독소도 많이 생성되므로 건강에 해롭습니다. 당독소란 당과 단백질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당독소가 많이 생긴다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즉, 당독소가 생긴다면 우리 몸의 기능이 상당 부분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하게 표현한다면 우리 몸이 설탕물에 절여진다고나 할까요? 처음에 만들어진 당독소는 가역적이라서 서로 결합했다가 다시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메틸글리옥살, 글리옥살과 결합하게 되면 비가역적이라서 처음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마치 계란 프라이를 하게 되면 달걀 흰자위가 다시 처음 상태인 액체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비가역적인 결합이라고 합니다. 글리옥살, 메틸글리옥살은 크기가 작은 형태의 당독소로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효소, 호르몬, 조직들과 결합해서 기능을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당독소는 최종적으로 최종 당화산물을 형성하게 되므로 세포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데요. 세포 조직을 딱딱하게 굳게 하며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모든 조직의 노화를 가져옵니다. 만약 당독소가 뇌에 생긴다면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치매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신장, 귀, 신경세포, 콜라겐, 안구 조직들은 당독소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합니다. 이런 조직들은 워낙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기에 작은 당독소라도 들러붙는다면 그 기능이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혈액에도 당독소가 생긴다면 혈액 본연의 임무인 산소 공급을 제대로 못하게 되니 몸의 기능이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일종의 산소 부족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당화혈색소가 6에서 7에서 8로 올라가고 9에서 10까지 올라간다면 혈액의 약 10%가 당화된 것이므로 산소 공급 능력이 정상인의 10%가량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당뇨가 심한 사람의 몸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어쩌면 당독소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가능하면 굽고 튀긴 음식보다는 삶고 찐 음식을 먹는 게 좋을 것이고 너무 달거나 자극적인 맛을 추구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의 맛을 즐기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독소가 생길 확률이 높은데요. 끈끈한 당독소가 서서히 우리 몸을 당화시켜서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독소의 마수가 서서히 우리 몸에 뻗치면 나중에는 그 소나기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당독소는 인체 내로 들어가서 염증을 만들고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서 신체의 손상을 일으킵니다. 당독소가 체내에 축적되면 뇌는 알츠하이머에 노출되고 심장 혈관이 막히기 쉽고 관절은 닳아서 염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폐는 섬유화될 수 있고 간에는 지방이 차서 해독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신장은 필터 역할을 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같이 만성 대사성 질환 중에서 당뇨병이 가장 위험하고도 다루기 어려운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독소를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천연물은 폴리페놀, 커큐민, 레스베라트롤, 카테킨, 제니스테인, 루테인 등이 있는데요. 커큐민은 당독소를 배출시키는 탁월한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혈당이 올라갈까? 드라마를 보면 뭔가 충격을 받은 회장님이 목 뒤쪽을 움켜잡으면서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쓰러지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심장을 수축시켜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혈당이 오르는 것도 교감신경의 과항진과 관련이 있습니다. 체중이 좀 나가더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 사람은 교감신경이 흥분 상태로 지속하지 않기에
혈당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교감신경이 과항진되면 폐의 혈관은 이완되고 위장관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방광은 이완되고 자궁은 수축합니다. 그리고 간에서는 포도당 방출량을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숨을 크게 들이쉬려면 폐가 이완되어야 하고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이 펌프질을 잘하려면 심장혈관을 수축시켜서 맥박수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먹는 건 급할 때는 참아야 하니 소화 기능은 떨어질 것이고 소변도 참아야 하니 방광 근육은 이완되어서 더 많은 소변을 담아야 하고 성기능은 위급 상황이니 억제해야 하므로 자궁은 수축할 것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당 분해가 촉진됩니다. 우리 몸은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반응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혈당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당뇨병의 최대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린 분들이 왜 자신이 암에 걸렸는가 되돌아보면 나 자신을 챙기기보다 가족이나 타인을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 자신을 소홀하게 관리한 면이 많았다고 합니다. 신경 쓰고 악을 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아무리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내 맘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건강해지려면 적당한 선에서 포기하고 만족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뇨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 약국에서 당뇨약 처방전대로 조제하다 보면 당뇨약이 점점 늘어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줄어드는 경우는 드물지요. 현대의학으로 처방되는 당뇨약이 당뇨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당뇨병을 다스리려면 첫 번째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야 하고 두 번째로 합병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당뇨약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문약으로 분류되어서 처방받는 약들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어서 당뇨가 왔다고 판단하여 인슐린 분비 쪽으로 약을 만들어서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생긴 원인을 따져본다면 인슐린 때문이라기보다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고장나서 혈당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당뇨 수치만 조절해주는 일반요법 말고 근본적인 당뇨 해결책을 영양소 요법으로 풀어나가 봅시다.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는 방법. 만약 먹어도 배가 고프다면 근육세포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것입니다. 분명히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근육의 인슐린 수용체에서 인슐린을 저항하여서 세포 내로 포도당을 안 들여보내주므로 근육에서는 여전히 에너지를 못 만들게 되어서 배가 고프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평소에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 생활 방법은 식후에 눕거나 앉아있지 말고 단 5분간이라도 걷는 습관을 들인다면 근육에 자극을 주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허벅지 근육이 통장 잔액보다 더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혼식하고 소식하는 습관이 중요하지요. 과당이 많이 포함된 달콤한 과일이나 액상과당이 첨가된 음식은 조금만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녁을 적어도 7시 이전에 먹는다면 충분히 소화시키고 난 후 잠자리에 들게 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밤 시간대에 지방이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저녁에 소식하고 충분히 소화된 후에 잠이 드는 습관은 당뇨병뿐만 아니라 비만도 예방하는 방법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화 효소가 점점 적게 나옵니다. 대신 활동량은 줄어들지요. 젊은 시절 먹던 양을 다 먹으면 위장에 부담되고 옆구리 살만 자꾸 붙어갑니다. 나이 먹을수록 식탐은 버리고 활동할 정도로만 소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 마그네슘.
인슐린이 수용체를 만나면 인산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인산화 과정에서 필수 미네랄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포도당 수송 단백질의 조효소가 되므로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당뇨합병증, 즉 신장, 눈, 당뇨병성 신경병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마그네슘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 기능에 관여하며 마그네슘 부족은 베타세포를 위축시킵니다. 더군다나 당뇨 환자는 소변으로 마그네슘이 자꾸 빠져나가니 마그네슘을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당뇨 환자가 꼭 먹어줘야 하는 미네랄 중 한 가지가 크롬입니다. 아무 크롬이나 먹는 것이 아니라 GTF 크롬을 먹어줘야 합니다. 인슐린이 수용체에 결합할 때 크롬이 있어야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된 신호전달 단백질을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크롬이 없는 경우보다 8배나 더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크롬의 또 다른 기능으로는 지질 대사와 단백질 대사에도 영향을 주므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며 담백 합성을 하여서 근육량을 늘리는 작용도 있습니다. 크롬의 농도가 40대 초반부터 감소되고 단 음식이 유난히 당긴다면 크롬 결핍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셀레늄, 당뇨 조절 미네랄 중 셀레늄도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셀레늄은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중화하여서 질병을 예방하고 췌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셀레늄은 갑상샘에도 꼭 필요한 항산화제입니다. 갑상샘은 과산화수소를 촉매제로 쓰는데요. 사용 후 남는 과산화수소가 활성산소로 작용하므로 이것을 셀레늄의 항산화 효과로 청소해 줍니다. 그래서 갑상샘 질환을 앓는 분에게는 셀레늄이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셀레늄은 항암 작용도 있는데요. 고용량의 셀레늄은 암의 발생과 성장을 억제한다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전립선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췌장암 등의 효과가 좋습니다. 셀레늄이 암세포의 DNA 가닥을 끊고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등 암세포의 성장 메커니즘에 관여합니다. 아연, 아연은 인슐린 합성과 촉매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처럼 당뇨를 조절하는 작용 외에 아연도 마그네슘처럼 300여 가지의 조효소 역할을 합니다. 아연은 세포 분열에 작용하여서 DNA, 단백질, 콜라겐 합성에 관여합니다. 게다가 미각을 풍부하게 하는 작용이 있는데요. 미각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의 60%가 아연 결핍으로 인해서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연은 T세포를 활성화해서 분화 조절에 영향을 주므로 면역 기능 유지에도 도움을 주고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도 필요하고 태아의 성장과 발달, 모유의 생산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팔방미인 아연은 남성의 전립선 건강과 성호르몬 생성에 필수 인자이므로 충분히 복용하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비타민 B군은 크렙스 회로를 돌려주는 데 필요하고 당뇨약을 먹을 때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 데 필요합니다. 즉 당뇨약을 먹으면 비타민 B군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B군은 체중을 감량할 때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당뇨와 비만에 도움이 되는 식품. 다이어트와 당뇨 조절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지방의 축적을 방지하고 이미 쌓여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방법이지요. 지방 축적을 예방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면 됩니다. 바나나 속의 코로솔산은 인슐린 저항 상태인 세린인산화를 티로신 인산화로 바꿔주기에 가장 적합한 성분입니다. 바나바는 아열대 지방의 천연 약용 허브 식물로서 90년대 이후 일련의 연구를 통해
잎의 혈당을 낮추는 코로솔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동남아 전 지역에서 비만, 당뇨 등을 치료하는 용도로 오래전부터 민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코로솔산은 동물 실험과 임상 실험을 통해 이형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현재 처방되고 있는 당뇨약들은 오로지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에만 효과를 발휘하는 약들이 많고 지방 제거와 췌장의 기능을 살려주는 기능은 부족합니다. 반면 코로솔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제2형 당뇨병에 대하여 인슐린 민감성을 회복하고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을 살리는 데 매우 유용한 성분입니다. 당뇨 중에서 좀 더 비만한 당뇨에 코로솔산이 도움이 될 터인데요. 근육세포와 지방세포의 수용체에 관여합니다. 신께서 당뇨병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 주변에 바나바를 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주의 성분인 카란틴이 도움이 됩니다. 여주 속의 카란틴은 췌장의 베타세포 숫자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뇨병이 생기면 나중에 췌장의 베타세포가 고갈됩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췌장이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는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여주 속의 카란틴은 췌장의 기능을 부활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여주는 생김새도 췌장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못한 당뇨병에는 여주를 먹으면 된다고 힌트를 넣어 놓은 듯합니다. 하지만 그냥 여주를 달여서 먹기보다는 여주 속의 카란틴 성분만을 고함량 추출한 제제들이 더욱 당뇨와 비만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요즘은 천연물 그대로 달여서 먹는 시대가 아니고 고순도 고함량 천연물 추출 시대입니다. 가르시니아 속에 들어있는 HCA. 세포 속으로 포도당이 많이 들어오면 이것이 바로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도당이 구연산으로 바뀌어서 구연산이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억제하는 것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그 속에 들어있는 HCA 성분은 지방을 저장하는 효소의 활성을 낮추어 줍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다이어트 제품으로 많이 활용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이 성분을 고함량 먹으면 간장애가 따라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마그네슘. 살 빼는 효소는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입니다. 지방이 잘 용출되려면 HSL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HSL을 활성화하는 것은 글루카곤입니다. 글루카곤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펩타이드 계통의 호르몬을 활성화해야 하는데요. 마그네슘이 조효소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비만한 사람이나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 마그네슘의 결핍이 심한 사람이 많습니다. 비만한 사람들은 글루카곤이 나와도 HSL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호르몬을 자극해도 세포 내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니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이지요. 이같이 마그네슘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큐민. 당 독소를 예방하는 최고의 물질이 커큐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노 커큐민은 당뇨 수치를 낮추고 알도스 환원 요소를 억제하여서 폴리올 대사계로 가지 않게 하므로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무척 도움을 줍니다. 피로 해소와 눈 건강, 수면의 질 개선 등 여러 가지로 유익한 점이 많은 나노 커큐민은 제가 꾸준히 복용하는 성분입니다. 실리마린. 만약 공복 혈당이 잘 안 내려가서 고민 중이라면 지방간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간에 저장된 당분의 형태인 글리코겐을 글루코스로 분해하여 버립니다. 지방간이라면 이런 현상이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뇨 조절을 위하여 실리마린, 콜린,
메티오닌 같이 간의 일상대사와 이상대사를 활성화하여서 지방간을 줄여주는 성분들을 챙겨 먹는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는 영양소의 원리. 바나바의 코로솔산은 근육과 지방의 세포가 포도당을 잘 받아들이도록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 여주의 카란틴은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을 살려주는 것이다. 가르시니아의 HCA 성분과 마그네슘을 합친다면 비만, 당뇨에 대해 완성되는 것이다. 위 세 가지 방법이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고 글루카곤의 작용을 극대화하는 영양소 요법입니다. 건강을 잘 가꾸면 병이 잘 생기지 않지만 이와 멀어지면 병은 유발됩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이유는 건강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우리 몸에서 비만과 당뇨가 생성되는 원인과 해법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으며 많은 분이 만성질환을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령화 시대의 건강 장수를 누리려면 비만과 당뇨병은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해 좋은 약이 많이 만들어졌지만 당뇨약은 눈으로 보이는 수치만 조절할 뿐이고 콩팥병에는 마땅한 약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병원 진료와 처방 의약품으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비만과 당뇨의 원인과 해법을 알고 건강한 삶을 살 방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이드를 그대로 따라만 해도 몸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